애비 없는 년은 딱 질색이라니까.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는 딸을 본 순간 들끓던 분노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는 저 오만한 여자에게 알려줄 겁니다. 함부로 뱉은 말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끔찍한 순간이 오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에야 겨우 눈을 붙였나 봅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의 간지러움에 눈을 떴을 때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고 왠지 모를 좋은 예감에 자꾸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27, 제 인생의 전부이자 유일한 보물인 딸 미래가 드디어 평생을 함께할 짝을 만나 양가 어른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날. 어젯밤 꼭 제가 내일 시집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가슴이 뛰어든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탓에 몸은 조금 찌뿌둥했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나오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곱게 단장하고 있던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배시시 웃는 얼굴이 아침 햇살보다 더 싱그럽고 눈부셨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혹시 떨리세요? 짓궂게 물어오는 딸의 목소리에 저는 웃음으로 답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담아둔 작은 비단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머금은 옥색 비녀 하나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폐물이자 지난 27년간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차마 팔지 못하고 지켜온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바느질로 밤을 새우다 손가락이 퉁퉁 붓고 시장 좌판에서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이 비녀만은 지켜냈습니다. 언젠가 우리 딸 세상 가장 좋은 날에 제 손으로 직접 꽂아주리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딸 오늘 세상에서 제일 고와야지. 제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래의 탐스럽고 검은 머리칼 위로 비녀가 단정하게 자리 잡는 순간 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정말 잘 살게. 다 큰 줄만 알았던 딸이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와락 안겨왔습니다. 등을 토닥여주는 손길에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하지 않으려고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서름과 고통이 딸의 따뜻한 체온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댁 분들께 드릴 선물은 잘 챙겼지? 보자기도 제일 고운 걸로 골랐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 제가 준비한 것은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술을 놓아 만든 닭이 세트 덮개와 방석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동대문 시장을 오가며 가장 고운 빛깔의 실을 고르고 밤늦도록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물건이었습니다. 제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기를, 제 딸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습니다. 미래는 곱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를 보며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 분명 좋아하실 거야. 지훈 씨가 우리 엄마 손재주 좋다고 벌써 자랑 많이 해뒀대. 그 말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시내 최고급 한정식 집에 도착했을 때 웅장한 기와와 정갈하게 가꿔진 정원을 보며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홀로 된 어미라고 혹여나 딸이 기죽을까 제 분수에 맞지 않는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평생 모은 쌈짓돈을 헐어무리해서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좋은 곳이다.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래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묵직한 나무 향과 함께 고풍스러운 방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통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폭포수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래와 저는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다가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너무 떨린다.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미래가 제 손을 잡아왔습니다. 아이의 손은 긴장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그냥 평소처럼 예쁘게 웃고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 돼. 엄마가 옆에 있을게. 하지만 제 목소리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고 10분이 더 흘러도 사돈댁 식구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채우던 잔잔한 가야금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초조하게 문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드디어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시부모 될 사람들이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온기가 칼날처럼 베어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사부인 될 여자, 박 여사의 첫인상은 시베리아의 겨울 벌판처럼 차갑고 황량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그 어떤 화려함도 그녀의 얼굴에 서린 냉기를 가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마치 먼지라도 붙은 가구를 훑어보듯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내렸습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가장 아끼는 정장을 꺼내 입고 나온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길이 워낙 막혀서요. 예의를 차린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 같은 사람들이 감히 우리를 기다리게 해? 라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옆에 앉은 미래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저희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예를 갖췄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 가장 안쪽 상석에 자리를 잡았고 그녀의 남편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와 미래는 자연스럽게 아랫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사위될 아이 박지훈 군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희 눈치를 살폈지만 어머니의 눈짓 한 번에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정갈한 음식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박지훈 군이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그 노력은 박 여사의 싸늘한 눈빛 한 번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지훈아, 어른들 계실 땐 경거망동하는 거 아니다. 아들을 향한 꾸짖음이었지만 그 칼날은 명백히 저와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와는 격이 맞지 않아 겸상조차 불쾌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 예감은 언제나 구준비처럼 어김없이 현실이 되어 저를 적셨고 오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첫 번째 요리가 상에 올랐습니다. 섬세한 손길로 붙여낸 9가지 빛깔의 구절판이었지만 그 누구도
선뜻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화려한 무대 위에 선 배우들처럼 음식만이 제 역할을 다할 뿐 좌중을 채운 것은 숨막히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로 가득 차 있어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듯했습니다. 그 팽팽하고 날카로운 침묵을 깬 것은 박 여사의 남편, 그러니까 사돈될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헛기침 한 번으로 좌중의 시선을 끈 뒤 넉살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허허, 음식이 아주 정갈하니 좋구먼요. 미래 양을 보니 어머니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선의의 말이었지만 그 말은 곧바로 옆자리에 앉은 아내의 날카로운 일침에 가로막혔습니다. 여보, 칭찬이 과하시네요. 박 여사는 남편에게 핀잔을 주며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눈짓에는 어디서 함부로 내 귀한 아들과 내 며느리 될 아이를 당신과 엮느냐는 서슬퍼런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찻잔의 물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 바늘을 잡아 단단해진 내 손이 고작 저 여자의 눈빛 하나에 이렇게까지 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테이블 아래로 제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저는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괜찮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한 수모도 겪으며 살아남지 않았느냐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젓가락으로 잣가루를 묻힌 밀전병 하나를 집어들다 말고 마치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지훈이가 하도 사람이 좋다고만 해서 제가 아는 게 통 없네요. 그 질문은 마치 잘 벼려진 칼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사람이 좋다는 말 뒤에 숨겨진 그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다는 가시 돋친 의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은 한복집을 운영하며 평생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제 젊음과 눈물, 땀방울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소중한 일이었지만 저 여자의 입을 통해 제 일이 평가받는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불쾌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작은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 한복을 짓는 일입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최대한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제 대답에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아가게, 그러시군요. 하기야,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면서 대단한 일을 하긴 힘드셨겠지요. 그래도 자식 입에 풀칠은 해야 하니 참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 말은 위로를 가장한 명백한 경멸이었습니다. 제 손에 박인 굳은 살과 제 어깨를 짓눌러온 세월의 무게가 저 여자의 눈에는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한 하찮은 몸부림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지으신 한복은 무언가 말을 하려던 미래의 어깨를 제가 가만히 눌렀습니다. 괜찮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눈빛으로 딸을 다독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제 딸의 앞날을 축복하는 자리여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무사히 이 시간을 넘겨야만 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해석한 것일까요? 박 여사는 한층 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자가이신지 아니면 뭐 전세나 월세이신지. 저희가 나중에 미래한테 연락하려면
주소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노골적으로 제 재산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주소를 알기 위함이라는 얄팍한 핑계 뒤에 숨겨진 제 경제적 수준을 저울질하려는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미래와 저의 땀과 추억이 깃든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의 입에 제 보금자리가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끔찍한 모욕이었습니다. 마치 제 모든 것을 발가벗겨 구경거리로 만들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분위기를 보다 못한 사돈 양반이 다시 나섰습니다. 여보,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여쭤봐도 되지 않소? 식사 중에 실례되는 질문이요. 하지만 박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보, 뭐가 실례예요?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서로에 대해 아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숨기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사부인?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남편을 쏘아붙이고는 다시 저를 향해 집요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어서 대답해보라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서 실토하라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미래가 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은 강북에 있는 작은 빌라예요. 하지만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으로 장만하신 저희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집이에요. 단호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딸은 저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딸을 이 험한 자리에 앉혀두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 빌라. 아가, 요즘 세상의 빌라는 위험해서 어떻게 사니? 쯧쯧. 박 여사는 혀를 차며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야말로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지훈이 신혼집은 우리가 해주는 강남 60평짜리 주상복합인데 거기 살다가 친정 가려면 좀 그렇겠다. 환경 차이가 너무 나면 사람이 위축되거든. 미래의 얼굴이 상처로 붉게 물드는 것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준비해온 선물을 건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진심이 담긴 선물이라면 이 얼어붙은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사부인, 약소하지만 제가 두 분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며 곱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박지훈 군이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며 반갑게 받으려는 순간 박 여사가 그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도 않다는 듯 꾸러미를 손끝으로 툭툭 건드려 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선물이라 고맙습니다만 저희는 아무거나 받지 않아요. 특히 이런 출처 모를 물건은 더더욱요. 차갑게 내뱉는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출처 모를 물건이라. 박 여사의 차갑고 날카로운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 배경음악처럼 은은하게 들려오던 가야금 소리마저 뚝 끊긴 듯 했습니다. 제 몇 달간의 밤샘과 진심이 출처 모를 물건이라는 경멸적인 단어 하나에 하찮은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제 딸 미래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엄마가 몇 달 동안 밤새워 직접 술을 놓으신 울먹이며 터져나오려는 딸의 목소리를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아이의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는 것으로 막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딸이 저 여자와 맞서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지하는 제 손길을 느낀 미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지만 그렁그렁한 눈망울에 맺힌 분노와 슬픔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심장은 예리한 칼날에 수천 번 난도질 당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 직접 만든 거였어요? 어쩐지 좀 촌스럽다 했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선물이라고 주나요? 백화점에 가면 세련되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박 여사는 제 선물을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치우며 마치 오물이라도 만진 듯 가방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손가락을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그 경멸 가득한 행동 하나하나에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제 인생이 저렇게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냉기에 박 여사는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그것도 잠시, 곧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보았습니다. 마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이라고 말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 제가 뭘 틀린 말이라도 했나요? 없는 살림에 이런 거 만들 시간 있으면 돈을 벌어서 딸 혼수나 보태줄 생각을 해야죠. 안 그래요? 이제는 대놓고 돈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들어가는 집이 강남에서도 최고급 주상복합이에요. 혼수로 최소한 그 집에 어울리는 가구는 해와야 구색이 맞지 않겠어요? 남들 다 하는 예단, 예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해오실 수는 있는 거죠? 대답을 못 하시는 걸 보니 좀 힘드신가 보네. 그녀는 마치 당연한 권리라도 행사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여자가 말하는 것들은 제가 평생을 모아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그녀는 제 형편을 뻔히 알면서 일부러 저를 모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부인께서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박 여사가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 보고 자란 게 없으니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조차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본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의 가난과 저의 지난 세월 전체를 후려치는 잔인한 단어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결국 참지 못한 미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릇이 흔들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가, 넌 가만히 앉아.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원래 애비 없이 자란 애들이 이렇게 버릇이 없더라고. 제 어미를 닮아서 그런가?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저 여자의 추악한 입모양만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어떤 모욕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건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제 변화를 느끼고 숨을 죽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사돈 양반조차 사색이 되어 아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그만하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박 여사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부인. 저는 애비 없는 년은 딱 질색이라니까.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들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미래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커다란 눈에서 투명한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제 심장에 떨어져 들끓던 분노를 모두 잠재우고 차가운 결심만을 남겼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저 여자에게는 인간의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저 오만하고 무례한 짐승에게는 오직 힘의 논리만이 통할 뿐이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핸드백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여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하소연할 때라도 있으신가 봐요? 맘대로 해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 도와줄 사람이 있기나 한지 어디 구경이나 해봅시다. 혹시 뭐 빚쟁이라도 부르시려나? 그녀의 저급한 조롱에도 제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비웃음을 무시한 채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었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제 짧은 한마디는 차갑게 얼어붙은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음절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신호였고 억눌러온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모든 것을 직감한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20년의 세월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후회, 원망, 그리움, 그리고 연민.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침묵 끝에 나직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호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디야? 당장 갈게. 저는 조용히 한정식 집의 이름과 방 번호를 말하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1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핸드백에 다시 넣는 모습을 본 박 여사가 참지 못하고 코웃음을 치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하소연할 때라도 있으신가 봐요? 맘대로 해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 도와줄 사람이 있기나 한지 어디 구경이나 해봅시다. 혹시 뭐 빚쟁이라도 부르시려나? 아니면 동네 반상회라도 소집하게. 그녀의 저급한 조롱에도 제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찻잔을 들어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제 심장 속에 응어리진 분노와 슬픔보다는 차라리 달게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감정이 타버리고 이제는 차가운 죄와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옆에서 울음을 삼키고 있던 미래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의 눈은 공포와 걱정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벌이는 것인지 행여나 더 큰 모욕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알 수 없는 행동이 딸에게 또 다른 불안을 안겨준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주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 믿지? 조금만 기다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제 안의 모든 슬픔과 분노가 차가운 결심으로 응축되어 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평온한 태도는 오히려 박 여사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든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욕에도 제가 무너지지 않자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보니 보통 내기는 아니시네. 그렇게 당당한 걸 보니 혹시 뒤에 웬만한 백이라도 숨겨두셨나? 설마 아직도 젊은 시절처럼 남자라도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죠? 늙어서 주책이야 정말. 쯧쯧. 입에 담지 못할 상상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보다 못한 사돈 양반이 아내를 말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박지훈 군 역시 사색이 되어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미래 씨한테, 그리고 어머님께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거의 울상이 되어 저와 미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두 남자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막아서는 남편과 아들에게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이런 근본 없는 집안하고 사돈을 맺으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겠냐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저런 여자 때문에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순 없어. 당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저급한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저는 철저히 제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한때는 저 여자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남은 차가운 재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연극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테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 아니, 10분?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르고 방 안에는 박 여사의 거친 숨소리와 미래의 흐느낌, 그리고 두 남자의 난처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화려한 음식들은 이미 온기를 잃은 채 흉물스럽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제 지쳤는지 혹은 자신의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저에 대한 경멸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아까는 없었던 아주 희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 고요한 방 안에 굳게 닫힌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예의 바르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처럼 모두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에 떠올랐던 불안감이 더욱 짙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미래는 흐느낌을 멈추고 겁에 질린 눈으로 저와 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은 엄마, 저 사람이 엄마가 부른 사람이야?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 최악의 관객이자 최고의 구원자가 될 그를 맞이하기 위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묵직한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혔던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서늘한 복도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모두의 심장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제 나직한 허락이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자 굳게 닫혔던 묵직한 미닫이 문이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틈으로 서늘한 복도의 공기가 훅 밀려 들어오며 방 안에 탁하고 무거운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그 서늘함에 모두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듯 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잘 재단된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존재감이 되어 방 안의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요란한 치장은 없었지만 그의 몸짓 하나하나, 그를 감싼 고요한 분위기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면서도 위험 있는 아우라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마치 그림자처럼 2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뒤따랐지만 그들은 문 밖에서 조용히 멈춰 서서 고개를 숙일 뿐 방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방 여사는 갑작스러운 외부인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찬 듯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그녀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자는 그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바로 저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깊고 서늘한 눈동자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후회, 안타까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원망까지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의 눈빛 가장 깊은 곳에는 변치 않은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조금의 미동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은 제 손으로 끝내야만 했습니다. 엄마, 저분은 누구셔? 제 옆에서 미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 딸 미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도 이야기로도. 저는 미래에게 아버지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났다고만 말해왔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저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 딸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구둣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 서서 잠시 저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제 옆에 앉아 덜덜 떨고 있는 미래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미소가 번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우리 딸. 그 한마디에 미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그 낯선 호칭. 미래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저와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박 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이 기괴한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에요. 당신 대체 누구신데 남의 중요한 자리에 끼어들어 행패야. 그리고 당신, 이 여자랑 무슨 관계야.
그제야 남자는 고개를 돌려 박 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자 기세등등하던 박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남자는 박 여사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제 옆에 빈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식어버린 제 찻잔을 들어 옆에 있던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행동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찻잔을 건네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에게만 들릴 듯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천둥처럼 박혔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오는 길이 좀 막혀서. 그 순간 박 여사의 남편, 그러니까 사돈될 양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남자의 얼굴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강태준 회장님? 사돈 양반의 입에서 터져 나온 거의 비명에 가까운 이름 석자. 그 이름은 마치 강력한 폭발의 진원지가 되어 위태롭게 유지되던 방 안의 모든 질서를 순식간에 파괴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신화그룹의 총수 강태준. 경제 뉴스뿐만 아니라 사회면 톱기사에서도 가끔씩이나 볼 수 있었던 구름 위의 존재. 그가 왜 여기에? 어떻게? 박 여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들은 이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방금 뭐라고 했어요? 강태준이라니 말도 안 돼. 당신 잘못 본 거죠?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상류층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발버둥 쳐왔던 그녀에게 강태준이라는 이름은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덜덜 떨리는 턱으로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값비싼 양복깃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으로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 자부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는 한낱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것은 미래와 박지훈 군이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신화그룹 회장님이 왜 여기에? 박지훈은 거의 울상이 되어 눈앞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넋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낯선 남자의 한마디, 그리고 이어지는 강태준 회장이라는 이름. 두 개의 거대한 충격파가 아이의 여린 정신을 사정없이 뒤흔들었습니다. 미래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휘청이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분이 정말. 저는 흔들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비로소 고개를 돌려 박 여사 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연민과 냉정한 관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오직 저와 미래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이 불러온 거대한 파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저 20년 만에 마주한 아내와 딸의 모습을 눈에 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태도가 박 여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당신이 뭔데 감히 강태준 회장님 이름을 팔아. 당신 같은 천한 것들이 어디서 사기를 쳐.
박 여사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처절한 발악이었습니다. 만약 저 남자가 정말 강태준 회장이라면, 그리고 저 남자가 저 근본 없는 여자와 관계가 있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모욕적인 언행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장 이 사람 끌어내지 못해. 경비 불러. 박 여사가 발악하듯 소리치는 순간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갑고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 나직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긴 한마디. 그 한마디에 미친 듯이 날뛰던 박 여사의 모든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그녀는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내가 왔으니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철 같던 제 결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홀로 버텨온 세월의 서름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래야. 제가 흐느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주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 설명해 줄게. 저 사람이네.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박 여사가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고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파괴적인 분노뿐이었습니다. 내년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그녀가 제 머리채를 잡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습니다. 제 앞을 막아서는 강 회장의 단단한 등, 놀라서 소리 지르는 미래의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는 제 모습 위로 방 안의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굉음과 함께 터져나가듯 열렸습니다. 아까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림자 같던 두 명의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한 명은 순식간에 박 여사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고 다른 한 명은 강 회장의 앞을 막아서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이거나. 이 천한 것들이 누굴 건드려. 팔이 꺾인 채 무력하게 제압당한 박 여사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강철 같은 경호원의 팔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값비싼 옷이 흐트러지고 애써 올린 머리가 망가져 흉하게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비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상황을 파악한 사돈 양반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차마 경호원에게 다가갈 용기는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지훈 군 역시 사랑하는 약혼녀의 어머니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사이에서, 그리고 하늘처럼 보였던 아버지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 강태준 회장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 역시 오늘 이 순간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수진아, 괜찮아?
강 회장이 저를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걱정과 안도감에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제 대답을 들은 그는 그제야 경호원을 향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처리해. 그의 간결한 명령에 박 여사를 제압하고 있던 경호원이 그녀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극한의 공포와 충격 그리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박 여사의 눈이 뒤집히며 그녀의 몸이 실 끊어진 인형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실신하고 만 것입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사돈 양반이 절규하며 쓰러진 아내에게 달려갔고 상견례장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차가운 눈으로 한번 훑어본 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가치가 없다는 듯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으로 굳어있는 미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나가자.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어. 그의 인도를 받아 방을 나서는 순간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등 뒤로 한 가족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식당의 모든 직원들과 손님들이 길을 비키며 저희를 경외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그 정도였습니다. 식당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강 회장은 저와 미래를 먼저 태웠습니다.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미래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묵직한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와 정적만이 가득한 차 안에서 우리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제 딸을 지키기 위해, 그를 잊기 위해 처절하게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이 남자는 제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또한 모든 것을 되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은 지금 얼마나 큰 혼돈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평생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되어 나타났다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가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창밖을 보니 TV에서나 보던 거대한 저택의 철문 앞이었습니다. 우선 들어가서 얘기하자. 강 회장이 20년 만에 제게 처음으로 건넨 문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지만 그 끝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운명의 무게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차는 길게 뻗은 정원을 지나 저택의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문을 열어주었지만 우리 세 사람 중 누구도 먼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20년간 외면해온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한 번 하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쪽의 문을 직접 열어주었습니다. 내려, 수진아. 그의 부름에
저는 마법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택의 압도적인 위온과 밤 공기의 차가움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강 회장은 제 손을 잡고 여전히 차 안에서 미동도 없는 미래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래야, 나오렴.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아빠라는 단어에 미래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백한 얼굴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래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택 안은 바깥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을 가득 채운 고가의 미술품들, 마치 현실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공간에 들어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0년간 저와 제 딸이 살아온 초라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집사로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강 회장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 집사, 손님들이 마실 따뜻한 차 좀 내오게. 그리고 아무도 이 서재에 들이지 말게. 네, 회장님. 강 회장은 우리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서재는 저택의 다른 공간과는 달리 온기가 느껴지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벽난로. 하지만 이 아늑함조차 우리 세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를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벽난로 앞 소파에 우리를 앉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집사가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나간 뒤에야 강 회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의 첫 마디는 사과였습니다. 그는 저와 미래를 번갈아 쳐다보며 다시 한번 힘겹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자책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제 마음에 조금의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20년, 제 젊음과 맞바꾼 그 길고 긴 세월의 고통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제 입에서 차가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떠난 그날, 내 인생은 끝났어요. 당신한테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저 미안하다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가벼운 시간이었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리고 내 딸한테는 피눈물로 얼룩진 지옥이었어. 결국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 널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지켜? 뭘 지켜요? 돈 몇 푼 쥐어주고 떠나는 게 지키는 건가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내 딸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랄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 저와 강 회장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가는 동안 미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 미래였습니다. 저는 미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래야 미안해, 엄마가. 바로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미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아빠라고요? 아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빠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미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입술 사이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당신이 없어도 우리 엄마랑 나 둘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미래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는 강 회장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가 지난 20년간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딸의 원망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고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래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다급하게 딸을 말렸지만 미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 회장을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 20년 동안 아빠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 받고 우리 엄마 혼자 시장 바닥 구르면서 나 키우는 동안 이 사람은 어디서 뭘 했는데?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서 우리 생각 한 번이라도 했어? 우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20년이나 모른 척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야. 아이가 쏟아내는 원망 섞인 절규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 역시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래야. 아빠가 다 잘못했다. 그깟 미안하다는 말로 다해요? 내 어린 시절, 우리 엄마 청춘은 뭘로 보상할 건데요? 당신이 뭔데 이제 와서 아빠 행세를 해. 난 당신 같은 아빠 둔 적 없어. 미래의 울음 섞인 외침이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래야, 그만해. 제발. 엄마 힘들어. 버린 게 아니었어. 그때 강 회장이 괴로운 듯 소리쳤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널, 그리고 내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지켜야만 했어. 내 어머니, 너한테는 할머니 되는 분에게서. 그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라는 단어에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의 기억,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차갑고 오만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내 엄마를, 그리고 뱃속의 너를 함께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하셨다. 내가 두 사람을 선택하면 우리는 평생 쫓기며 살거나 아니면 죽었을 거야. 그래서 난 너희를 살리기 위해 너희를 포기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의 충격적인 고백에도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불신은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이제 와서 그런 말로 동정이라도 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보내고 절 쫓아낸 거군요. 제 딸과 제 목숨값이 고작 그 돈이었던 거냐고요. 제 비난에 강 회장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돈이라니,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돈다발 던지면서 당장 꺼지라고 했을 때 그게 당신 뜻 아니었냐고요. 다른 여자랑 결혼해야 하니까 우리 모녀는 걸림돌이라서 돈으로 정리하려던 거잖아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난 분명히 내가 평생 편히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 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그 돈까지.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서재 한쪽 벽에 숨겨진 비밀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려 금고를 열고 그 안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고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내 20년의 진실이야. 그가 재민 서류 봉투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서. 그 위에는
김수진과 뱃속의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평생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신화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잇는다는 잔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강태준의 이름과 함께 피로 찍은 듯 선명한 지장이, 그 옆에는 왕 여사의 서슬퍼런 필체의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팔았다는 사실, 저를 향한 증오와 원망으로 버텨온 제 지난 20년의 세월이 한 장의 낡은 종이 앞에서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미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아이의 절규에는 자신의 존재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끔찍한 깨달음과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야, 제가 다급하게 아이를 따라 나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텅 빈 서재.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강 회장은 20년 전의 낡은 각서를 붙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저택의 어둡고 넓은 정원, 미래는 갈 곳을 잃은 채 홀로 방황하며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지옥 같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길 바랐지만 낯선 호텔방의 풍경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긁어모아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있을 거야? 당장 변호사 불러. 그리고 언론사에 연락해. 신화그룹 강태준 회장의 숨겨진 여자와 딸. 이 얼마나 자극적인 기사거리야.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지만 그는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올 파멸의 소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서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여보, 끝났어. 우리 다 끝났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왔고 모든 거래처에서 계약 파기 통보가 왔어. 우리 회사 부도야. 그 순간 호텔 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집과 회사, 박 여사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단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안 돼, 안 돼. 내 가방, 내 보석, 아무도 손대지 마. 압류 딱지가 붙는 자신의 명품 가방들을 끌어안고 발악하는 박 여사의 모습은 더 이상 우아한 사모님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광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박지우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세계 역시 어젯밤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강 회장의 저택, 저와 강 회장, 그리고 미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저는 강 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젯밤의 그 서재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다시 당신의 아내, 신화그룹의 사모님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제 단호한 말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게 진 빚, 그리고 우리 미래에게 진 빚은 갚아야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공방을 하나 차려주세요. 저처럼 아픈 상처를 가진 여자들이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당신이 우리에게 속죄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저의 독립선언이자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어. 수진아. 그는 제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에게서 진정한 존중을 느꼈습니다. 미래는 한동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툰 방식으로 미래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좋아하는 떡볶이 맛집을 알아내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고 구하기 힘들다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구해와 수줍게 내밀고 밤새워 미래의 과제를 도와주는 등 지난 20년간 해주지 못했던 아빠의 역할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미래는 그런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천천히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혼모들을 위한 사회적 기업 엄마의 밥상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어느 따스한 주말 오후 밝은 목소리와 함께 미래가 공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늘 함께 하던 일이라 익숙하게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도왔습니다. 그때 공방 문이 다시 열리고 강태준 회장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아빠, 미래가 반갑게 달려가 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흐뭇한 딸바보 미소를 지으며 미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엄마의 밥상 1주년 축하해. 김수진 대표님이라는 카드와 함께 우리는 완벽하게 재결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내민 꽃을 받아들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향해 진심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저와 미래 그리고 강 회장 우리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길고 아팠던 상처 위에 비로소 희망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